오늘 저희 투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그 대통령 예비 후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 손님으로 황교안 후보님, 전 미래통합당 대표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먼 길까지 발걸음해 주신 황교안 후보님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간담회인데요. 말 그대로 간담회인데, 근데 최대한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인간 황교안, 예, 황교안 선배님 또 크리스찬 황교안, 저희 트루스 포럼은 또 기독교 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또 황교안 대표님을, 황교안 후보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간담회 시작할 텐데요. 우선 황교안 후보님, 오늘 공식적인 호칭은 후보님으로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 저희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요즘 예비 후보 이렇게 등록하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했고 당내에서 경선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12명으로 그 12명을 고르는 과정이 이미 끝났고요. 12명이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9월 15일, 두 번째가 10월 8일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언론이나 또는 SNS 등을 통해서 내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소통을 통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본격화되면서 여러 돕는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계셔서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등록하시고 하면 정말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그 질문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 질문들을 받아보다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정리해 온 것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오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 있으시죠?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냥 앉아서. 예,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내가 던지고 있습니다. 둘 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15 총선 직후부터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행위가 많이 있었다. 선거 부정이 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여러 자료들을 좀 검토도 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8일 처음으로 대법원 주관에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 중에 실제로 우리가 투표했던 표를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대법원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재검표죠.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가 투표함에 이제 있다가 사전 투표용지의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이제 개표장으로
옮겨줘서 거기서 개표를 한 뒤에 다시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고 봉인한 거죠. 그랬다가 이의 제기가 오니까 이 투표함을 다시 갖고 와서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한 그 물건, 그 투표지를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다시 꺼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검표 과정에서 꺼내본 투표용지들이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투표하러 처음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죠. 그 관계자로부터 받습니다. 그 투표용지에 보면 맨 밑에 투표관리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연수울에서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시뻘건 문드러져 있는 시뻘건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이유는 나중에 이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이 뭐 몰래 비슷한 걸 갖고 와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부정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찍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는 그 용지에다가 투표를 하는 거죠. 그게 유효한 거죠. 그런데 그런 투표용지를 이제 우리는 투표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뻘건 도장이 찍힌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이런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슬쩍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 투표용지에 관리관이라는 도장이 시뻘겋게 돼 있다. 그러면 대번에 이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투표지 바꿔달라고 그러죠. 이상하다고 이해하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4.15 총선 때 연수울에서 그런 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투표용지 받은 거 정상적으로 된 걸 받았다는 거죠. 그걸로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보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투표한 이후에 개표 전에 이 투표용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투표용지들이 이제 사전 투표용지를 이제 쭉 한번 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어요. 깨끗한 투표용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함에 놓기 전에 이제 기표를 하죠. 기표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접죠. 한 번 또는 두 번 접는다고요. 꼼꼼한 사람 두 번, 어떤 사람은 뭐 세 번, 네 번도 접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검표할 때 투표용지를 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용지가 한 30-40%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투표용지는 이게 접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한 30% 남짓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실제로 투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요. 여러분 저 투표할 때 그냥 집어넣습니까? 접어서 집어넣습니까? 다 접어서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투표할 때 투표용지 접지 않고 집어넣은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실제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접어서 한단 말이죠. 근데 빳빳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투표용지에 복원력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거 듣고 한심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까 70%의 이제 접은 흔적이 있는 그 투표용지 이거는 복원력이 없고 나머지 30%는 복원력이 있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복원력이 있으려면 다 복원되고 없으려면 다 없어야지.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거는 접혀 있는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그 재검표할 때 판사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 직원도 있어요. 이분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직접 가서 봤거든.
지금 이 투표용지에 접은 흔적이 있냐?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를 놓고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몇 장 한두 장 넘기면 또 접혀 있는 부분이 있는 투표용지가 있어요. 이거 접혔냐? 접은 흔적이 맞냐? 그럼 또 끄덕끄덕해요. 깨끗한 거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고, 접은 흔적 있는 거 이거 접은 거냐? 그러면 또 끄덕끄덕 한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을 봐도 투표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그 투표용지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표 과정에 나왔었고, 다시 닫혔다가 이제 끄집어내니까 나온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투표용지는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을. 용지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납품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게를 다 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g으로 이제 납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나온 투표용지 중에는 묶어보니까 150g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납품되지 않은 용지의 투표용지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표용지들이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양쪽이 0.5 cm, 그리고 5mm씩 여백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다 뽑아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재검표할 때 본 투표용지들을 보면 한쪽 여백이 전혀 없는 게 그런 투표용지가 다수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거죠. 이게 규격에 안 맞는 투표용지라는 말이죠. 그런 게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뭐 투표용지가 우리 재검표 사전 투표용지 재검표하는데 2장이 붙어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 영상 보시면 그 재검표하던 분들이 그다 법원 직원들이거든요. 붙어 있는 걸 약간 이렇게 해서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투표 용지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당 한 장씩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붙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드로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 아닌 것으로 만들어진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이게 한 곳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재검표한 3곳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얼마나 엉터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뭐 하도 예들 게 많아서 지금 이제 은평 영등포 을 그 재검표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의 명부를 받았습니다. 그 선거의 명부에 보면 134세인 분이 2분 있어요. 134세. 선거의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지금 134세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뿐만 아니라 120 몇 세 뭐 어쩌고 해가지고 110 몇 세까지 해서 지금 내 기억으로는 한 3, 40명이 100세 넘은 분들이에요. 내가 알기로 거기 그렇게 100세 넘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생존하신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관리도 엉터리고,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 이슈에 매달렸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쭉 해봤어요. 사전투표용지가 전체 272만 표가 이제 사용됐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가 272만 표가 된 거예요. 그 중에 150만 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얘기한 이런 사례들을 쭉 볼 때.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아주 부정선거가 집중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이거 정치인이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는데, 저는 검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83년도에 검사가 됐는데 87년도부터 공안부로 가서 선거사무 처리했어요. 제가 처음에 87년도에 공안부로 간 것도, 저는 형사부에 있다가
그때 13대 총선이 막 있다고 해가지고 저를 그 보강한다고 해서 갖다가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제가 공안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안부라는 건 주로 간첩 잡거나 또는 이제 선거사범을 잡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계속 나는 공안부에서 근무했어요. 거의, 아니, 한 번, 1년 딱 컴퓨터 수사부장을 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공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최고의 선거 범죄 전문가입니다. 선거사범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없어요. 나는 뭐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사람이고, 또 과거에 부산에서 있었던 초원 복국집 사건, 이것도 다 선거사범인데 뭐 그것도 했고, 그러니까 뭐 정말 선거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선거는 없었어요. 이런 선거 부정은 없었습니다. 부정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4.15 총선 총체적 무효다, 전체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나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바로 내년 되면 또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대선도 치러지죠. 만약에 이게 선거 부정이 그냥 용인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총선에서는 253곳에 후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상이.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한 명 뽑는 거죠. 선거구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조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그럼 선거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대안들도 제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사전 투표 제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거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사전 투표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런 부정선거 논란이 굉장히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재검표, 전자 개표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저는 뭐 이게 나의 어떤 당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거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몇 분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5분 사이에 경제 문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경제 주체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업가는, 경제인은, 기업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흉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근로자들 착취했다,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일을 시켰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중대재해가 생기면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거예요. 뭐 이재용 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전국에 수천 개, 수만 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중대재해 사망을 하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기니까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뭐 기업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경제인들의 길을 다 죽이고 있어요. 저는 경제를 살릴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 진영 아닙니까? 시장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느냐. 뭐 제가 대선 후보들 공약 발표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액을 주는 벤처 창업 배틀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제목의 이름은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이게 뭐냐 하면
창업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뭐 나가수 이런 것처럼 한 달 정도 창업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한 분에게 10억을 드려요. 10억을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표되고 선정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상업화하는 것입니다. 뭐 작은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시제품도 만들고 뭐 하는데 그 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기 창업 비용이 한 3억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뭐 좀 더 들기도 하고 덜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틀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10억을 줘요.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경제를 살리는 데 쓰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하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있었고 또 한 달 동안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기업을 키울 건가에 대한 검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대부분 성공합니다. 65%, 80% 사이 뭐 그런 정도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매일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기가 오늘 이제 시작돼 가지고 한 달 지난 다음에 포상금을 받죠. 우승한 사람이 받습니다. 2기가 그 다음날 출발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첫 포상 받은 날 그 다음날 한 달 만에 또 두 번째 포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1년 내내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찾으려고 꿍꿍거리던 분들, 공무원 되려고 고민했던 분들, 그중에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래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과연 10억 주는 거야? 긴가민가 하는데 그거 한 일주일 열흘만 주고 나면 정말 되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10억 배틀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러면 이제부터라도 연구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거 한번 창업해볼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마스크 끈이 있죠. 마스크 끈. 마스크 옆에 끈이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저 옆에 있네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만 되는 생활이 되면서 어떤 내가 기억하기에 28세 여성분이 마스크 끈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구입해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중국에서는 50원인데 여기서는 2,000원에 팔았답니다. 지금 그거 얼마나 갑니까? 끈 하나에.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 난 거죠. 그게 몇 달 만에, 3달 만인가 3억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합해서 수익이 16억이 됐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그렇게 큰 성과를 낸 거죠. 저는 이 창업 벤처 배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나오고 그것이 상업화돼서 그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내가 16억 번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 뭐 그냥 부지기수로 나온다고 나는 봅니다. 매일 그런 것을 하면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잠깐 접고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선정이 돼가지고 만약 된다면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걱정 없죠. 지금까지 창업 시스템은 뭐 가서 몇 천만 원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최대 포상이라고 해도 3억 정도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3억 주는 게 아니라 3억 빌려주는 이런 게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계속 지원이 안 되니까 벤처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억을 하는 얘기는 초기 창업 비용뿐만 아니라 적어도 3년 내지 5년을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러면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미스 트롯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을 줬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를 줬습니까? 나가수 얼마나 큰 힘을 줬습니까? 벤처 창업도 경연대회를 통해서 경제 살리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사회에 막 정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건 더더군다나 돈이 막 오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고 아이디어 없는 사람들도
아이디어 이제 발굴하기 시작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전부 얼마나 들까요? 1년이면 10억씩 주면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3,650억이죠. 행사 비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4천억 들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해서 그 기업들 중에 창업 기업 중에 하나가 5억, 10억 낼 수 있는 이런 기업 얼마든지 생겨나요. 1년 하는 그 사이에 이미 생겨납니다.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 그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이 아이디어 좋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청년들이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4천억, 그거 정말 껌값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쓰는 것이 몇십 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제 살리기 정책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살려낼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살리고 민생, 집값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안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안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20분 됐죠? 예. 예, 우선 황 대표님의 오늘 간략한 모두 발언으로 오늘 이 간담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사실 좀 답답해하시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 황 대표님께서 황 후보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요. 그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후보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그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시면은 꼭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좀 더 그 전에 어떤 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셨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후보로 나서신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다시 저를 불러낸 겁니다. 4.15 총선 직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죠. 이제는 정말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다 마음대로. 아까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업인들이 여기서 기업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내가 뭐 돈 얼마, 지금 그분들은 사실은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 기업 계속하면은 결국 내가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 완전히 교도소 담장을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다. 그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정상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지금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소주성 이상한 그 듣도 보도 못한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설명을 다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싶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건데 4.15 총선에서 저희가 져서 제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총선에서 이긴 180석 가지고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것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정치 시작할 때보다도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냥 있을 수가 없는가?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를 정말 최악의 파멸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역량이 있는 후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잘 보십시오. 지지율과 관계없이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국정을 되살려낼 수 있는 분들인가? 그래 주면 좋겠지만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려고 그러면 내가 총선에서 패배했던 그 죄책감으로, 그 책임감으로 정말 결자해지, 내가 졌으니 이제 다시 이기는 길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권 교체 이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국회가 완전히 민주당에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막힐 겁니다. 사법부도 완전히 민주당 어떻게 하수인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혼자 행정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경험과 특별히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본 경험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안정적으로 버텨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를 했어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차량 시위를 했는데 집결지 쪽으로 모이니까 경찰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차들도. 그 우리 당의 우리 이준석 대표나 또 후보들 저까지 해서 3명이 그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우리 집결지로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냥 계속 이제 거기 온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차가 막혀 있다고 하는 거기까지 돌아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차들이 쭉 줄 서갖고 서 있고, 차들은 이제 비상등 깜빡깜빡 켜고 있는데 그것도 갇혀 있고, 경찰관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래 하려고 하던 그 장소로 가려고 하면 갇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지도부가 이쪽으로 와서, 거기 회장도 오고 우리 당 간부들도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려던 행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가보고 현장 상황에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 대표도 얘기하고 나왔던 우리 대선 후보들도 이야기하고 또 자영업자 그 집회를 주최했던 회장도 또 쭉 얘기를 하고 얘기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안 풀어줘요, 경찰이. 아니, 당신 해산하라고 그런 거 아니냐? 해산하라고 그래서 우리 해산하라고 그러는데 왜 막냐? 그걸 내가 이제 어필하고 그랬더니 이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1시에 끝났어요, 1시에. 예, 밤에 이제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 이제 우리 당직자들도 있었지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를 못했거든. 경찰들어 빨리 보내주라라고 이제 고함은 치지만, 그러나 경찰관은 그냥 요지부동인데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현장으로 간 거죠. 그 차가 막혀 있는 그 현장으로 간 거죠. 우리가 있는 지도부가 있는 거기로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풀리는 거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당신들 말대로 해산하라고 그러니까 해산하는데 왜 막냐? 그러니까 자기를 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해산이 됐습니다. 이거 작은 예인데, 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죠. 검사 때도, 이제 불법 시위 같은 것을 또 대처해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여러 영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거예요.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정말 이렇게 큰 실정과 또 이게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출마 선언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의 비전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책을 출간하셨죠. 그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그 출간해 주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 후보님의 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이게 무한 경쟁 사회에 지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피곤하게 느낄 수 있는 또 그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제목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인류 국가는 나라만 초인류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인류 국가는 사회도 초인류, 그리고 국민들도 초인류. 그러니까 나라는 잘 사는데 옛날에 일본이 국민은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초인류가 아니죠. 나라도 또 사회도 국민 한 사람의 삶도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제가 그 앞에 얘기한, 그 전제로 얘기한 정상국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정상국가의 방법은 정상국가를 만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비정상의 정상화? 제가 말하는 정상국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비정상의 반대말 정상국가. 또 하나는 윗상자, 정수의 정자 윗상자 하는, 세계에서 초인류의 정상국가. 그건 중의적인 뜻이에요. 그게 먼저, 정상화하는 정상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 중에는 사실은 회복의 개념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치유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어떤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상이 되고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좀 치유가 돼야 된다. 회복과 치유를 제가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 민생, 안보 이런 문제도 같이 또 이제 치유. 지금 사실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걸 고치자는 게 치유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결국 초일류로 가자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장 경제에는 실패하는 분이 나옵니다. 낙오자가 있죠. 우리 보수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따뜻한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보통들 좌파가 뭐 여러 가지 따뜻한 정책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따뜻한 정치 세력이 보수입니다. 왜 따뜻할 수 있냐면 아니 살펴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좌파 쪽에는 사실은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우파 쪽에 경제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 좀 실패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복지, 정말 복지로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초일류 정상국가입니다. 말씀하신 그 초일류 정상국가가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매몰차게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그렇습니다. 개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다음 질문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는 대선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지지율 상승 전략이 특별히 있으신지 그리고 2차 컷오프 4명 통과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시는 그 전략이 있으신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컷오프 통과하고 뭐 그런 게 과정들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투명성 그리고 이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고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 당내 선거죠. 우리 당내 선거인데, 당내 경선이죠. 경선도 선거인데, 그거를 선관위가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이제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의 큰 책임은 선관위에 있어요. 선관위가 관리를 엉터리로 하거나 일부러 못되게 했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선거 사무를 선관위에 맡기면 저 친구들이 생각하는 만만한 상대가 후보가 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이제 인식이 필요하고 부득이 선관위가 맡게 한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사실은 그건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공적인 선거를 주관하는 이런 기관인데 지금은 뭐 그 공정하다고 이제 이렇게들 인식이 돼가지고는 뭐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다 이제 선관위가 인벌하고 되는데 지금은 오염됐습니다. 오염됐습니다. 거기다 맡기는 것 그 자체를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론조사는 왜곡과 조작이 가능합니다. 왜곡과 조작이 가능해요. 요즘도 보면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거하고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공정에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얘기하던 거와는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은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또 문항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많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 우리 여론조사를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 형식을 통한 여론 조작 이걸로 처벌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넣으면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아무개 후보는 뭐 이렇게 좀 그 부패하다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결론은 이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에서 반대한 것처럼 얘기 돼버린다고요. 문항 하나만 그렇게 살짝 비틀어 놔도 그래도 이를테면 지지율을 카운트 할 거냐 아니면 당선 가능성을 카운트 할 거냐 뭘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은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선관위에 어떤 항목으로 조사했는가를 신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던 것이죠. 지금은 그 막아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든지 그 단어 하나에 의해서 왜곡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선거 부정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 돌아와서 말하면 우리는 우선 이제 12명을 추리는 그런 선별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8명을 추리는 과정 또 4명을 추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지율이 저에 대한 지지율이 높든 낮든 또 다른 분의 지지율이 높든 낮든 우선 이제 8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금 이제 그걸 보면 제하고 저를 포함해서 한 5명 또 많게 보면 6명이 좀 경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사람을 극복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명 배틀에 가면 그때는 아마 이렇게 이제 직접 토론하면서 공방을 하게 될 테니까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누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허명의 후보인지 이건 국민이 다 보는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잘이 아니라 거의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대선 출마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 배틀에 들어가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좀 많은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 이런 거 이렇게 지금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뭐 지지율에 너무 괴념치 마시고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목소리 내주시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호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그 부정선거에 관한 건데요. 그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 트루스 포럼은 사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고 나서 4.15 선거가 진행되고 나서 2주 있다가 저희가 사실 이렇게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었는데 우선 국민의 그 선거의 공공성에서부터 도출하는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또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소. 그리고 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이것들을 이렇게 초기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황 대표님께서 또 부정선거 이슈를 이렇게 다뤄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사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또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4.15 국회의원 총선 때 그 당시에 그 공천 과정이 이렇게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는 영웅주의 시대는 끝났다. 같이 해나가야 된다. 제가 당에 들어가서 한 일들 대부분은 우리 당에서 그 영역에 제일 좀 잘한다는 평이 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정책을 낼 때 우리 김광림 의원이 기재부 출신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을 수장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우리 인재 영입할 때 인재 영입위원장을 세워서 이분 중심으로 그분이 이제 좋은 사람 택해 와서 이분은 지역구로 보냅시다. 이분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거의 그 뜻을 받았어요. 나는 정치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당 안에서 여러 이제 또 역량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협치의 정치를 했습니다. 공천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공관위원장 좋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공관 선거를 치르자 이래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실패한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실패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제가 국민들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지 못한 죄인이라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라 무너진 걸 놔둘 수가 없어서 다신이 나왔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돌아보더라도 총선 과정은 책임을 지더라도 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내 권한을 행사했었어야 됐다. 이것이 정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반성하고 이제 새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리더로서 강할 때 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 부정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합니다만은 뭐 저는 제가 확신을 갖고 이 사건은 이 4.15는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전의 황교안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맞는 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의 실패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황교안은 죽었다.
새로운 어떤 그 정치행보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우선 이쯤에서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칠 때 딱 박수를 받으니까 다시 힘이 나네요. 예, 저희가 좀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들을 사전에 좀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또 현장감은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요 준비된 질문들 마치고 또 이렇게 현장 질문들 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정책들에 관한 질문들인데요. 국방, 경제, 교육, 노동. 황 대표님께서 금식도 불사하셨죠.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당 대표께서 금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금식은 하셨는데 그 전투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시 태어나신 황교안 대표님은 황교안 후보님은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계, 교육계 이런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썩어 문드러진 그 부분들을 도려내려면은 강한 전투력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노동계, 교육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전투력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통진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전투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통진당을 해산시켰겠나? 제가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했는데 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그 다음 인사에서는 반드시 검사장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제가 2차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사에서 1차장 검사장 승진했고 3차장 승진했는데 나만 딱 탈락했어요. 저만 탈락을 했어요. 그 왜 탈락했느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강정구 교수 사건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 사건을, 그런 사람을 좀 조사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사람을 수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6.25를 통일 전쟁으로 미화하고 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보니까, 다시 해보니까,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하고, 그러면 죄가 되면 처벌 어떻게 하랴? 검사들이 당연히 구속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이거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수사할 뿐만 아니라 구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총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직을 걸고 검사들이 수사한 그대로 구속해야 됩니다. 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그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정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이래서 최초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뭐 추미애 장관은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수사지휘권 발동하던데 우리 건국 이래에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강정구 사건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했어요. 뭐 그것이 이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제가 검사장이 안 된 거죠. 그때 제가 안 되도록 한 청와대 인사가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때 민정수석이었었어요. 민정수석이 그거 하는 거거든. 대통령이 그랬어도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리 한 사람입니다. 또 요즘은 거꾸로 지난번 총선의 패배는 황 대표가 너무 그냥 투쟁만 해서 그렇다. 그래요. 투쟁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쟁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쪽 면을 보고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강할 때는 통진당도 해내는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요. 지금 거꾸로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고 강해야 할 때 부드러운 것이 문제지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했고 앞으로도 또 그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당 해산하시고 사실은 당 대표 하실 때 상당히 이게 높은 투쟁력을 저는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투쟁력으로 그 민노총 대한민국의 사실 가장 큰 노동 기득권이죠. 왜 이걸 전체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 김웅구 대표가 얘기하는 민노총과 또 노동계와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민노총과 전교조입니다. 제가 그 검사 시절에 공안부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90년도에 그러니까 6.29 선언 직후부터 그 반민주 세력들이 조직화하기를 시작했어요. 공개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교조고 또 민노총이고 또 그 전에 통진당의 전신이 민노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민련, 그 전민련은 이제 전국 민주연합인가 뭐 이런 사회단체예요. 시민사회단체인데 그 교육계는 전교조, 노동에는 민노총, 정당에는 민노당,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전반에는 아까 내 뭐라 했습니까? 하여튼 그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겨났었어요. 그런데, 그 뭐죠? 아까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 민노동 말고, 하나, 우리가 없애버린 게 있어요. 전민련.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하나 없앴어요. 그때 하나는 없앴고,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가물가물이네. 전민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출범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전교조입니다. 내 기억으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전교조는 정말 현장을 정치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된 노조다. 교사에게 무슨 노조냐. 노동운동하면서 어떻게 가르친다고 하느냐. 우리 생각은 사실은 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초기에 엄청나게 그 수사를 강하게 했어요. 한 2천여 명 구속된 것 같아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그 강력한 수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출범할 때 한 10만 명의 그 조합원이 있었을 겁니다. 전교조가. 근데 그 뒤에 이제 한 5만 명을 반으로 줄었죠. 이 정도 들어서 다시 좀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민노당은 통진당 해산을 해서 이제 끝냈고 남은 게 이제 전교조하고 민노총인데 제가 뭐 그제도 민노총의 폐해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전교조는 제가 사실은 총리 때까지 전교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전략적인 노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워요. 어렵지만 길은 있습니다. 전교조. 근데 내가 답을 못 찾은 건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은 세력이 많고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좌파의 자금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 민노총이 지금 100만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뭐 만 원씩만 내도 엄청난 자금이 매달 들어오거든요. 그게 다 이제 운동권의 활동 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멈출 수는 없죠. 민노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노동 현장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에게 민노총의 잔재를 남겨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꼭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택배 노조 파업에 그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점주, 대리 점주를 그 뭐 욕하고 또 그 태업,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대리 점주가 직접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자살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그 밀노총의 정말 패악을 보면서 이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숙제로 받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에 이제 민노총이 그런 폐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한노총인데, 한국노총인데, 한노총의 그 역할이 충분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공천을 할 때 한노총을 좀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비례대표에도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 있고, 뭐 그런 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전략적인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정책과 관련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방과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일자리 사실은 이게 정말 이렇게 문제죠. 그러니까 청년들 이렇게 취업하기 정말로 어려졌고, 그리고 결혼하기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집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제가 1년 반 전에 계약할 때는 그 가격이 3억이었거든요. 전세로 들어간 집이. 근데 그 지금 6억 됐어요. 6억 됐고, 그런데 뭐 서울 중심권에 있는 그 집값은 뭐 거의 뭐 20억, 30억 육박하는 데가 뭐 수두룩해서 뭐 결혼해서 이게 집 살 수 있을지 정말 이렇게 걱정이 되는 시점인데, 그 집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안 바꾸면 집 못 삽니다. 정권 바꾸면 집 살 수 있어요. 예, 그 여기 지금 웃는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 그러니까 정권 바꾸셔야지 집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저희가 예, 파이팅. 답을 할까요? 예. 대표님 지금 보시면은 줌으로 지금 전국에서 지금 부산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네. 미국에서도 와 있고 네. 여러 사람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저쪽 문 쪽에 있는 화면 봐주시면은 저기 화면으로 여기 있는 줌에 있는 사람들이 문 쪽에 있는 화면이 뭐죠? 여기 카메라 그리고 인사해 예. 한번 인사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생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젊은 분이 많은 것 같으네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고 우리의 꿈인데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우선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여기 어떤 좀 유명하신 분도 이렇게 부모님 예.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긴 조국이겠죠, 조국. 저희가 그 지금 줌링크를 공유했는데 이게 이상한 분들한테는 가진 않은 띠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국방과 경제, 그 일자리, 결혼, 주택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기 이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다 지금 정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다 되돌려 놓으면 다 답이 있습니다. 국방도 지난 정부에서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답이 된다. 경제도 거기에 답이 있다. 집값, 아까 내가 집값 말씀드렸던가요?
이제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장관 때 2013년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서울이니까 뭐 좀 비싼 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평균 5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내에 그 서울의 평균 집값이 아파트 값이 얼마 됐냐면 11억이 됐어요. 2배가 넘은 거죠. 그 지금은 12억이 넘는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이. 5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에다 대출 받고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아담한 집. 근데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0년, 40년을 일해가지고 집 하나 얻으려고 하면 그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들 40년 되면 60, 7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때 가서는 집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있어요. MB 때 집값이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평균 집값이 내렸어요. 이건 답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구체적인 걸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뭐 내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또 뭘 말씀하셨죠? 일자리, 결혼, 주택.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일자리 현황판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일자리 지난달 일자리는 몇 개가 늘었다. 70만 자리가 늘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30, 40대 일자리는 확 줄고 연세 드신 분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확 는 거예요. 70만이 늘었다고 그러면 그중에 50몇만이 아르바이트 자리예요. 옛날로 말하면 이게 복지지 이게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 일자리로 계산돼가지고 7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엉터리 같은. 아주 간단한 그 답을 하나 제가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죠. 갈라파고스 규제.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규제 7가지 종류들만 다 정리해도 일자리가 92만 자리가 생긴다. 규제 다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7가지만 풀어도 92만 자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전 경련이 발표한 겁니다.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거예요. 규제 풀면 일자리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경제가 살아야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핵심적인 게 바로 규제 푸는 것이죠. 그것도 과거로 돌아가면 해결될 수 있어요. 뭐 과거로 간다는 얘기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를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상의 정상화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꼭 이뤄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 집 좀 살 수 있게. 결혼하신 분들과 아마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미 집 사신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여유로우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금 올라가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답답하신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희 청년들이 집 살 수 있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정상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당에서 핵심 공약을 내라고 그래서 낸 것 중에 하나가 신혼 부부에게는 정말 괜찮은 집을 제공하겠다. 신혼부부 전원에게 제공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아마 이제 내일 무슨 진중권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압박 질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나올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마련하느냐?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뭐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부가 안 쓸 때 돈 쓰고 쓸 때 안 쓰니까 이런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5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내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몇십조 됩니다. 몇십조 돼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벌써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돈 아닙니까? 공중으로 다 사라져 버린 돈이에요. 그걸 제대로만 썼었으면 신혼부부 모두에게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갚아야 되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30년 모기지로 해서 아니면 평생 동안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뭐라 그래요? 그 내 집을 내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 그 은행에 이제 주고 모기지 그런 제도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청년들 집 걱정 없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비 후보 그 연설하시는 걸 사진 이렇게 봤는데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아주 그 획기적인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던데. 아이 낳으면 지금 아마 10만 원인가 이렇게 주게 돼 있을 거예요. 30만 원 주게 돼 있나? 10만 원 주게 돼 있나? 근데 저는 이제 첫째 아이 낳으면, 그러니까 넷째 아이를 낳으면 350만 원을 주자. 셋째 아이 낳으면 200만 원을 주자. 둘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을 주자. 그리고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을 주자. 매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얼추 계산해 보면 뭐 40조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저출산 예산으로 이미 쓴 돈이 몇백조 됩니다. 그리고 아무 해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그 복지 재정들 이걸 조금만 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이 낳는 것이 정말 그러면 행복되잖아요. 이거 뭐 걱정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할 때 무슨 저 허경아무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 다 해보고 대안이 뭘까 그러고서 이제 안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신혼 부부 전원에게 좋은 집 제공하겠습니다. 그냥 딱 들으면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그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계산을 해보시고 복지 재정들을 잘 조정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애가 내신 진수님은 조금 지금이라도 뭐 월 350만 원을 350만 원 소급 적용, 소급 적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검사 생활을 했거든요. 지방 가면 지청이라는 게 있어요. 지청장만이라도 좀 제대로 일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30%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잘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 잘해야 되고 책임진 분들, 이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월급 받는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월급 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되면 길이 있는 거고요. 내가 그냥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예. 교회에서 내 제자가 있어요. 여학생인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내가 쭉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에 성대 교육학과가 있잖아요. 교육학과. 거길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 봤는데 졸업하면서 시험 봤는데 임용고시가 안 됐습니다. 막 와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1년 동안 좀 더 수고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도전했는데 됐습니다. 임용고시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연말 되면 기도 제목, 내년에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런 걸 받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제 물어봤어요. 들 같이 이제 나누는데 이 친구가
아이고, 내년에 내가 고3을 맡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맡으면 일이 2배로 많아진다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고1이었는데 내년에도 고1을 맡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 내가 선생님이지 이제는 엄청나게 혼냈어요. 왜 혼냈을까요? 교사 되고 싶다고 너 그렇게 갈망해가지고 재수까지 해가지고 지금 임용고사 돼서 교사 됐잖아. 너 교사 될 때 월급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교사 꿈을 꾼 거냐? 교육하려고 꿈을 꾼 거냐? 교육하려고 가르치겠다고 해갖고 네가 교사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고3 맡아가지고 일이 2배가 늘면 가르칠 게 그렇게 많은 건데 네가 꿈꾸던 그 힘을 이룬 건데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해달라고? 나 그런 거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치고 그랬더니 나중에 막 이렇게 울진 않지만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자, 교사, 정치인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선진국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예. 또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질문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이 크게 2개가 남았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 하나 요거는 저희 툴스 포럼에서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툴스 포럼이 5가지 기본 인식인데 첫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두 번째가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임을 인식을 하면서 세 번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탄핵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고 5번째가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툴스 포럼의 모든 활동은 이 5가지 인식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 탄핵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보수 진영이 연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탄핵 사건에 대해서 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질문을 또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소하실 수 있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취지였었냐면은 2016년 11월 20일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한 사람으로 적시해서 그게 탄핵을 발족시켰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 결과에 윗선의 보고가 안 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황교안 총리님도 수사 발표에 이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황 대표님이 이게 전체적인 진행을 이게 알고 계셨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017년 1월 30일 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 당시에 권한 대행이셨는데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수 진영 안에서 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탄핵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한번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탄핵에 관한 여러 이슈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보수 진영이 연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탄핵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지금 탄핵에 관해서는 보수 안에서도 찬반 양론들이 있습니다. 탄핵은 부득이했다. 탄핵은 잘못됐다. 있거든요. 그 중도로 가면 훨씬 더 많아져요. 탄핵은 정당했다. 훨씬 더 많아져요. 좌파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탄핵 이슈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많은 표를 잃게 됩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가 얻을 표는 30%고 잃을 표는 70%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내 마음속에는 뭐 아주 확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꺼내는 순간 우리가 표를 잇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그걸 공격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이슈화하는 게 맞나?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됐었으면 뭐 관계가 없어요. 뭐 그건 이제 다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4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내 의견도 얘기하고 우리 의견도 다 얘기한 거예요. 또 물어. 그걸 왜 묻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저 좌파의 마타도에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탄핵 얘기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일단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이룬 뒤에 그 다음에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 보는 것이 옳다. 더더구나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싸우기 좋은 공간으로 상대방을 끌어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장을 해놓든 아니면 뭘 하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리한 쪽으로 들어가서 가면 손해인 숲으로 들어가서 매복해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그건 뭐 이길 가능성이 확 낮아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답을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건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데 집중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역사적인 그런 검증과 판단은 필요해요. 저는 뭐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긴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황 대표님에 대해서 황 후보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 말씀으로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2016년 11월 20일 날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수사하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에 윗선에 어떤 이렇게 결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황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 잠깐 거기까지만 하고 예. 우선 이제 내가 결재한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범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20대가 같이 뭐 논의하면서 뭐 여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어쩌고 네 그 여자친구 어쩌니 막 얘기를 이제 했다고 칩시다. 누가 이제 어떤 여학생이 하나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드는 게 좀 별로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그 중에 한 누가 하나가 얘기하다가 약간 이제 이게 어떤 그 충동이 생겨가지고 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고 쫓아가서 뭐 예를 들어 성범죄를 했다. 그러면 여기 같이 얘기하던 사람, 이건 성범죄하자는 논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성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움직여가지고 성범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논의가 진행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공범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모만 해도 같이 얘기만 해도 그게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도 이게 자꾸 그 사단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에는 공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그걸 잘들 법을 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잘 이해를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계속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걸 변호사들하고 상의하고 이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영렬 검찰에 수사한 뒤에 지금 혐의 인정한다고 하는 그 부분, 이거는 이제 공범의 이론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 받으신 게 없죠. 본인이 직접 한 거 없죠. 근데 누굽니까? 최순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 판이 열린 거예요. 판이 열리고 그걸 막지 못한 이런 책임이 이제 결국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리상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나한테 지휘를 올린 것도 물론 아니지만 내가 뭐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법리고 뭐고 뭐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무리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공범 이론에 의해서 이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누구를 이제 지켜내는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뭔가요? 예, 다음 질문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1일 퇴임하면서 이게 헌법재판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 당시에 권한대행으로서 그 임명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관해서 이제 헌법학자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되는 일들은 유지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걸 창출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권한 대행이 장관을 임명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직을 작은 조직을 만드는 건 좋지만 부처를 만들겠다. 권한 대행은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이 일치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권한 대행 때 인사 조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인사했나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장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질 않은 거예요. 법에 있는 건 아닌데 헌법학자들의 헌법 해석이 그런 거예요.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부처 조직을 맞대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를테면 뭐 부처라든지 이런 걸 만든 일도 없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이슈가 바로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을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국민이 준 권한이 아닌데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을 막 세우고 있는 재판관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면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기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그 당시 특검팀에서는 엄청 이제 반발하고 했지만 그건 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불허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몰라요. 모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가지고 탄핵이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가사 그 사람이 됐어. 나중에 헌법재판관은 8대 0으로 아마 탄핵 결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것은 권한 대행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도울 부분은 도왔지만 돕지 못할 부분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게 참 민감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경제 공동체 라는 개념으로 이게 공범으로 이렇게 처벌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이게 앞으로 뭐 추가적인 검토와 이게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과연 이렇게 정당한 것인지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내 자체가 처음 들었어요. 뭐 그걸로 처벌해 본 일도 없고 무리한 거죠. 무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 자리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걸로 마지막 질문인데, 트루스 포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아까 질문들은 다 끝난 건가요? 예, 오케이. 좀 이게 헤비한 질문들은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저희 기독교 보수주의 표방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보수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유 또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 후보님이 제시한 여러 공약들의 근본되는 철학이 있는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신앙적인 배경들이 뭐 모든 공약들에 이렇게 그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근본되는 철학이 있으신지 우선 뭐 그거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법률은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의 그 계통의 법이 아니라 대륙법 계통.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쪽의 이제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륙법계에는 교회법이 작동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캐논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작동이 돼서 지금의 이제 서구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따지고 보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뭐 개정되고 바뀌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캐논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금 우리 법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배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간이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배치되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이거는 이제 함부로 법을 만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참 멋있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이 평화법에는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차별금지법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다 몰랐어요. 우리 교계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취향에 따라 가지고 내 성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요새 동성애와 동성애 법이니 뭐니 다 그런 게 거기서 이제 발언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내가 이제 마치 장관 때 우리 법무부의 핵심 과제로 차별금지법 통과 이제 우리 과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아직.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핵심 과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 짐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행동 터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다행히도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좀 깊어져서 또 특히 이제 트루스 포럼이 그런 데 앞장을 서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은 자꾸 이제 미국이 뭐 완전히 동성애를 허용하는 주들이 대부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나요? 남아있는 곳이 있나요? 뭐 거의 아마 각 주들이 다 동성애 법을 허용하고 있을 거고, 또 우리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그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그냥 큰 소리 내서 목소리 낸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정말 이것도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아주 공정화되어 있는 여론조사를 내가 좀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과제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준비한 질문으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 황교안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광야 같은 시간은 언제셨는지, 그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광야 같은 때도 있었고 아주 이렇게 평온한 그런 초원의 길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지난 총선 이후에 제가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참 책임이죠. 내가 회개만 13일을 한 일이 있어요. 회개만 13일. 다른 아무것도 회개의 5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중보하고. 나는 사실 그런 균형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몇 달 전에 한 13일 동안 그냥 회개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회개가 내가 생각도 못하던 이런 회개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평안이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영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들, 주로 정치할 때의 일들이에요. 정치할 때에 내가 잘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었는데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돌아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좀 내가 감당하기 좀 쉽지 않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2005년도에 제가 그 국정원 도청 사건, 그다음에 이제 강정구 사건, 이 두 사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검사장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을 겪었죠. 완전히 정권하고 정권의 적폐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참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겠구나 하는 막 그런 때, 아주 굉장히 2006년도입니다. 그때가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뭐 크리스천이니까 그런 상황들 성경 말씀에서 위로받고 또 기도하면서 극복해 왔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뭐 예를 몇 개 더 들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대표로 계시다가 이제 대표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시 대선에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황교안 후보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전과는 사뭇 조금 이렇게 달라진 듯한 느낌이 사실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오히려 편안해지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사실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황교안 후보님께 드리는 부탁과 조언의 말씀을 저희가 구글 시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캠프의 키를 후보님께서 쥐시고 그 소신 있게 나가신다면 행보가 더욱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당대표로 계실 때 워낙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많이 복잡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소신대로 이렇게 키를 잡으시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더 편하게, 그리고 또 그 모습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더 자연스럽게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가 상당히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적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인이 되시길,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줌으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좋은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이렇게 상태가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질문 하나만 딱 여기서 받아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는 좀 아쉬우니까 2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아쉬우니까 2개
두 개. 저희가 대통령 후보님을 이렇게 붙잡고 그 1시간 반을 거의 2시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질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빨리 드시는 분부터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네 분이 드셨는데,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 눈을 기준으로, 창원 형제, 발언해주세요. 참고로, 창원이의 장래의 희망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지금은 황교안 후보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셨지만 저도 이제 한 6번, 7번째 다음 대선에 제가 후보로. 저는 사실 황교안 후보님이랑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고 사실 후보님도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광성중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황교안 후보님께서 졸업하신 중학교에 40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었어요.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그때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원아, 너 선배 중에 40년 선배 중에 광성중학교 학생회장 한 선배가 있다. 바로 황교안 선배님이신데 너도 꼭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축구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딱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황교안 후보님을 알게 되었고 나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강연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귀한 롤 모델이 되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혹시 성함이 기억나세요? 네, 서혜운 선생님이시라고. 서혜은. 네,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서혜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던 선생님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마 들으신 모양이네. 그 학교 얘기 잠깐 하면은, 이름이 이제 광성중학교인데, 평양에 있었던 학교예요. 거기선 평양 3대 명문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 나오면서 학교 자체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이렇게 막 돌다가 이제 신수동 그쪽에 이제 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은 학교예요. 축구장이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 운동장은 핸드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좁은 땅에. 그리고 학급은 이제 학년당 5명. 5학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그때로 말하면 이게 신흥 명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명문이냐 아니냐가 그 경기 고등학교 몇 명 가냐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추첨으로 온 내가 두 번째 기고 우리 앞에 기가 이제 첫 기인데 거기서 5반 중에 15반에서 12명이 경기 고등학교를 갔대요. 되게 한 학교에 한 반에 3명 가거나 말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야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7명이 갔어요. 8명이 봐가지고 1명이 떨어지고 7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신흥 명문인데 학교 치고서는 하여튼 나중에 우리 체력장 훈련할 때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학교였었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선생님 이름을 여쭤본 거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열정적으로.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가르치던 학생들은 좀 성적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이제 하여튼 좀 불우한 이게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놀고 깡패도 많고 이런 학교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착한 애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막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잘 간 게 저절로 잘 간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대한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오늘 좋은 후배를 만나서 앞으로 정말 좋은 관계를 잘 가져봅시다. 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 앞장서서 믿음의 길과 또 애국의 길을 내어주시는 선배님이 되어주시기를 저희가 다 기대하고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문 아직 안 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질문한 게 아니고? 네, 네. 저는 그 황교안 후보님 저서 책들을 읽으면서 되게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란 그 성경 구절 많이 쓰셨는데 황교안 후보님께서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로 또 특별히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내가 나이가 뭐 40 중반 때부터 했으니까 그 친구들의 아버지 같은 나이에 이제 청년들 지도를 시작해갖고 한 1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었어요. 뭐 맨 처음 어려웠지 나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어려웠는데 한 1년 지나면서부터 뭐 굉장히 신뢰 관계가 이제 잘 형성돼서 이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내가 맡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학을 다니긴 해도 좀 지방에 있는 대학 뭐 이런데 용인 뭐 이런데 다니기도 하고 뭔지 이렇게 했었어요. 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꿈을 얘기했어요.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 단기 해외 선교를 좀 갔다 오자 이런 꿈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원해줄 여력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또 꿈을 가지고 한번 단기 선교로부터 이제 가보자. 실제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우리하고 같이 했던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월급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해외 선교 기금으로 내고 또 다른 애들도 뭐 또 그렇게 하고 어쩌고 해갖고 결국 우리 돈 모아서 해외 선교 이게 해외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먼데 못 가겠더라고. 일본 갔다 왔어요. 그래도 처음 해외 여행 해본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나는 청년들에게 계속 꿈에 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에 비전을 품으면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청년들에게 비전을 얘기하면 완전히 꼰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요즘 내가 비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꼰대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근데 정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아주 강합니다. 지금도 청년들에게 우리가 앞장서서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 테니 너희는 그 안에서 너희들의 꿈을 좀 펼쳐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최근에 내가 온라인으로 청년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두 기를 배출했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청년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하나의 이제 구상은 아직 뭐 밖으로 내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청년의 나라, 내가 청년공화국이라는 네이밍을 했더니 저 청년들은 또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우리 싫어한다고 돼. 그래서 청년의 나라. 예를 들어 장관이 지금 장관급이 2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7 내지 10자리 정도는 30대, 40대가 임명이 되게 그렇게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저 OECD 국가가 36개죠. 그 36개 OECD 국가 중에 수반, 대통령이나 총리가 40대 이하인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네?
38개 OECD 국가 중에 3, 40대가 후반인 나라, 대통령, 국무총리인 나라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네? 6, 7. 정확하게 15군데예요. 아까 20군데 한 얘기 한 분은 아마 어디서 내가 얘기한 거 들었을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서너 개가 있나 맞나 그랬어요. 맨날 신문에 나오는 오스트리아 총리, 또 마크롱 뭐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16개 나라가 그래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역량에 합당한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됐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 정말 잘하면 마크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대통령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잘하는 젊은이가 있고 못하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어서 오랫동안, 지금 오스트리아 총리가 30살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거의 재선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해서 두 번째 임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좀 잡음이 생기긴 생겼더라. 그래도 그런 세상의 변화가 있고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이런 기회를 역량이 있으면 충분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이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질문도 좀 받아달라 그러셔가지고 저희 줌에서 사실 이렇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질문들 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 마지막으로 남녀 갈등 문제가 사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이게 강성 페미니즘 문제도 있고, 이게 뭐 PC와 연결해서 사실 상당히 청년들에게 핫한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줌으로 연결되신 분들 여기 얼굴 보시면서 이게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그 문제입니다. 사실 제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의 생각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양보하고 또 포용하면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난 사실은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청년들하고 더 진지한, 물론 이제 그 여성, 남성 청년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원론적인 그런 얘기만, 저도 하여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만족하셨나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예, 그럼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줌으로 저희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 황 후보님께서 크리스찬이신데, 많은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셨지만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에 연루되셔서 예. 예, 저희도 한번 같이 해드릴까요? 예, 사랑합니다, 다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우리 예, 아기 엄마네. 청년이네. 예, 아기 어머니신 것 같네요. 청년이신데, 아이고 반가워요. 예. 예, 그 채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정말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에 연루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황 후보님께서 정말 이렇게 존경받으시는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이렇게 정치인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를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마치기는 참 아쉬운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녀 갈등 문제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 트루스 포럼 청년들하고 한번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말씀 나눠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유엔에서 청년을 몇 살까지라고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예? 아니, 몇 살까지? 50? 65세입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나는 이제 청년을 막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우린 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집니다. 요즘 이제 상가에 가보면 대개 90대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은 98, 9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세대는 결국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좀 이렇게 실패를 한 분들도 전혀 상처받을 필요 없다. 아니 상처 되는 거 어떻게 받을 필요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다. 지금 30대 같으면 인생에 지금 아직 3분의 1도 안 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힘을 내시자. 희망을 갖자. 정치를 한 저는 또 정치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저희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님을 위한 조언과 부탁의 말씀 저희가 여기 종이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 요거는 트루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오늘 다 같이 전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